2018년 5월 25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이슈가 하나인데 세 토막으로 나눠서 소개합니다. 먼저 경향신문, 트럼프 지금은 부적절, 북미 회담 전격 취소. 국민일보, 트럼프 6.12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동아일보, 트럼프 김정은과 6월 정상회담 취소. 이런 제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던 조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통해 정상회담을 지금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히며 회담 취소 방침을 알렸습니다. 다만 언젠가 만나길 고대한다.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해달라,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향후 조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조미 정상회담 일정이 열릴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북한 풍계리 폭파한 날 트럼프 북미 회담 전격 취소. 세계일보, 지금은 부적절,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조선일보, 트럼프 김정은과 정상회담 전격 취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미 정상회담 취소 방침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트럼프 북한은 기회 잃었다. 김정은과 회담 취소. 한겨레, 트럼프 전격 북미 회담 취소. 한반도 정세 다시 시계 제로.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북미 정상회담 판 깬 트럼프.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함과 동시에 미국이 정상회담을 취소했다는 점은 향후 조선과 미국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자체를 지렛대 삼아 열매만 따먹었다,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 12일 또는 그 이후에라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건설적인 대응을 기다린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배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공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자정부터 1시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들을 불러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상 사이에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강경파 참모진들을 배제한 남북 그리고 조미 정상 사이의 한 라인을 통한 직접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어제 조선은 앞서 예고한 대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북부 핵실험장 폐기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조선의 미래 핵을 제거하는 핵심 조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애초에 조선의 핵실험장 자진 파괴는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중대한 정치적 자산을 안겨줄 호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관련해 의미 있는 실무를 챙긴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인 핵무기 폐기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로 세기의 담판 기회는 일단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이유로 조선 당국자들의 발언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적대감을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제 조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발표한 담화를 넓게 보면 지난주 수요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까지 겨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조선은 최선희 부상의 담화 형식을 빌려 회담 재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조미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 창구를 맡고 있습니다. 김계관 제1부상 역시 일방적 비핵화만 원하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밝히며 회담 보이콧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최선희 부상의 담화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정조준했는데요.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에서는 볼턴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선희 부상의 담화에서는 펜스 부통령을 겨냥해 조선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협박성 발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무서운 후과를 경고했습니다. 조선의 두 담화는 미국 내부의 강경파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조미 정상회담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을 나타냈음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나는 당신과 나 사이에 훌륭한 대화가 구축되고 있다고 느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나게 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CNN 방송은 이러한 언어는 아첨의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미 정상회담을 갈급하게 원했다. 조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조선의 지도자와 마주 앉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뉴시스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을 재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하루 만에 출마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공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자 내부에서는 당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해야 한다고 밝히며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한 박종진 예비후보 공천을 강조했는데요. 손학규 위원장은 유승민 공동대표에게 출마 결심을 전하며 오히려 박종진 후보를 설득해 사퇴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손학규 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송파을 공천 논란이 지속되면서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대표의 세력 사이 갈등의 골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어제 송파을 공천 의결을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결국 최종 결정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최고위원회로 미뤄졌습니다. 이상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검찰이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 그리고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JTBC가 태블릿 PC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태블릿 PC 조작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손석희 사장과 JTBC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변희재 대표가 JTBC 사옥이나 손석희 사장의 집 앞까지 찾아와 시를 했다. 가족들에 대한 위협 행위를 지속해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희재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어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 국정에 가사도우미 20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희위 지점을 이용해 가사도우미들을 연수생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불법 입국시켰다는 겁니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조현아 전 부사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분 물컵 논란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콩회항 이후 3년 만에 포토라인 다시 쓰셨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출입국 당국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야당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섰지만 의결 기준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개헌 정족수 192명에 한참 못 미친 114명만 투표해 개표도 진행하지 못한 겁니다. 청와대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지만 개헌안 논의는 이미 멈춘 상태입니다. 개헌 논의의 동력 확보도 쉽지 않아서 정치권의 개헌 약속도 헛구호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SBS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
8. 소나기 징크스라는 말씀 혹시 들어봤습니까? 2007년 대선부터 내리 3번 당내 경선에서 2등을 했다는 점. 우선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자로 기호 4번 정동영 후보자가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2위인 손학규 후보와는 예상 외에 많은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2012년 기호 4번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문 후보는 13개 지역 경선에서 모두 이기며 2위 손학규 후보를 큰 차이로 제쳤습니다. 2017년 안철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85.4%를 득표하며 손학규 후보 12.4%, 박주선 후보 2.2%에 그쳤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징크스는 이렇게 손학규를 이기고 본선에 진출한 당내 후보는 항상 낙선했다는 점. 우선 2007년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2위인 정동영 후보와는 532만여 표, 22.6%포인트 차로 역대 최다 득표차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469만 표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108만 표, 3.5%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2017년은 어떻게 됐을까?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50만 표가 넘는 역대 최대 표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문 당선인의 득표율은 41.1%, 24%를 차지한 홍준표 후보가 2위,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초 전국 100일 민심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데 그날 북한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신문 그날 저녁 방송에 단 한 줄도 안 났어요. 민주당의 대표를 할 때 그 시청 앞 광장에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날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어요. 이후에도 징크스는 계속됐는데 2년 3개월간의 전남 강진 칩거를 마치고 만덕산에서 하산한 날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국민의당 입당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이 웃지 못할 징크스는 10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징크스는 이것.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을 재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파에서 분위기를 좀 띄워서 서울시장 선거는 또 좀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공언한 어제 밤에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지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돼 있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감 때문에 회담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은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절대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며 북한을 향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 없으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바른미래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 만덕산의 정기를 받은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송파라는 지역적 특성, 제가 송파에 살고 계신 유권자들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어쨌든 송파라는 지역적 특성을 놓고 보면 여기가 분당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결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에 가깝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은 동네이고요. 국회의원들 이제 선출한 지금까지 과정을 쭉 봤을 때도 진보적이라기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던, 특히 이제 여기가 이제 컬러로 놓고 보면 사실 바른미래당의 컬러하고 아주 잘 맞는 뭔가 좀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날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에 이렇게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예. 지난번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도 사실 서초, 강남, 송파 세 군데서 이긴 걸로 나머지 22개 구를 이긴 것을 뒤집어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손학규 후보가 분당에서 이미 한 차례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당과 결이 같은 송파라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이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법한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제가 뭐 들은 바로는 바른미래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상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쯤 전에 이미 조사를 해봤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손학규 후보가 1등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자체 조사였고 바른미래당에서 그 조사하신 분 제가 뭐 지금 여기 성함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여하튼 이렇게 잘 맞추는 분이 아니라서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러저러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조건을 본 거죠. 그 결과를 안철수 후보가 이미 보고를 받은 상태였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손학규 후보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나왔던 것은 벌써 좀 된 이야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손학규 후보가 자격이 없거나 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고사를 넘어서서 절대 할 일 없다는 얘기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 박종진 후보에게 이야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니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해서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지금 돌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박종진 예비후보도 예비후보지만 당의 기본적인 규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전략공천을 꽂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전략공천이 당연히 필요하고 후보가 부족하거나 그 지역에서 경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그건 뭐 다른 사람을 투입하거나 이런 것을 당 중앙이 결정할 수 있죠. 예. 그거는 뭐 당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당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 결단과 희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뭐 남의 당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개싸움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선거 등록을 코앞에 두고 출마를 하니 많이 하고 싸우다가 끝까지 재다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제 손학규 후보가 대표적인 경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박종진이랑 어떻게 보면 본인하고는 정치적 체급이 전혀 안 맞는 사람하고의 싸움이었으면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일주일 전에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정리를 해버렸었어야죠. 네가 나오면 이렇고 내가 나오면 이러니 내가 하겠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모르겠으되 지금 중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지금 중앙선거대책을
세우고 있다 갑자기 출마를 하는, 얼마 전에 그 당에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인재영입을 하다 말고 본인이 갑자기 출마를 하는 사태를 보여줬는데 저는 다당제가 옳은지 양당제가 옳은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다당제라고 하더라도 당이 어느 정도 건강함과 튼튼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막 너무 정신없이 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죠. 일주일 전에 손학규 위원장이 내가 출마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서울 지역에서 선거 분위기를 살리고 송파에서 한번 최재성 후보와 자웅을 겨뤄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사를 피력하고 박종진 예비후보를 어떤 식으로든 뭐 그것을 비공개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주저앉혔다면 모르겠으되 이렇게 끝까지 분쟁을 하는 형태로 가서 이제는 유승민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던져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은 글쎄요. 지난주에 손학규 위원장이 송파을에 출마하면 당선이 될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지나간 버스에 대고 손 흔드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일주일에 이러한 난맥상으로 서로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손학규 위원장이 본인의 수준을 종편 앵커인 박종진 후보 수준에 맞춰버리게 됨으로써 송파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글쎄요,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래요. 아이고, 손학규 전 대표께서 뭐 정치 현실에서 품위 차리고 그러는 것이 뭐 적합해 보이진 않겠지만 뭐랄까 점점 정치적 몸값이 떨어져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진작 출마를 할 것 같았으면 애진작 준비를 해서 나갔었어야죠. 이렇게 끝까지 순간까지 미루다가 이제 와서 또 방향을 돌려버리니 당 내에서도 그렇고 안팎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고요. 이것이 결국 저는 바른미래당의 도로 분당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여지고 유승민 대표를 포함해서 소위 바른미래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이제 안철수의 본질을 알았다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게시판에 글을 쓰고 굉장히 분노해 계시던데요.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쌓이면 참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든 2등을 하고 손학규 후보를 송파을에서 당선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권력을 유지해서 다음번에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합쳐서 내가 대권 주자가 돼야지 라고 세웠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악수가 될 것으로 전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가 여기에 순순히 동의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무슨 까닭이 그래야 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박종진 예비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이게 이렇게 쉽사리 무마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당 중앙에 명이 서는 당 같으면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하겠지만 지금 이 당에서 누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여태까지 열심히 했던 예비후보한테 비키라고 하는데 예비후보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비킬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전략공천이 되려면 유승민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할 텐데 동의 없이 가자니 또 경선을 또 한번 치렀단 말이죠. 그래서 박종진 후보가 2위로 올라섰는데 재경선을 치르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유승민 대표가 결정하라고 안철수 후보가 떠 밀어 넣은 형국이죠. 예. 하지만 이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는 뭐 비상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 당의 미래는 정말 전망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이제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오늘 중으로는 정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내부에서 대책이 생기겠죠. 근데 어떻게 할지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순간에는 결정됐을 수도 있는데 뭐 도저히 예측이 불가네요. 만약에 이제 전략공천으로 결정이 된다면 박종진 후보는 출마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당이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 우롱하는 공천을 사사롭게 하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쭉 보여왔던 몇 년간의 활동을 쭉 다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개인의 결단이었거든요. 예. 당의 결정이라든지 조직적으로 하고 말고를 정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좀 새삼 떠오르고요. 예, 이런 식으로는
이게 정당 정치 기본이 저는 안 돼 있다는 생각, 그리고 어떤 일정한 사이즈 이상의 당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다당제 얘기하면서 한 20, 30명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 지경이네요. 그래요. 이러다가 안철수 후보도 낙방하고 손학규 후보도 낙방한다면은 이건 뭐 정말 최악의 참패가 되는 양상이고, 이건 뭐 손학규는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후보에게도 정치적 미래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진영 재개편이 있더라도 안철수에게 정치적 기회라는 것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세간에 김문수 후보가 논의 뭐 하나 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인데, 그런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가 진다면 뭐 정치적 미래는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에도 정치적 미래가 없고 안철수에게도 정치적 미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정말 잘해서 그러느냐? 전 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새로운 보수 세력이 출현을 해야지 지금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바른미래당류의 보수가 마음을 고쳐 먹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 지금 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어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결국 처리가 못 됐습니다. 이대로 그럼 접히는 겁니까? 네, 뭐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젠 기회 놓쳐버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국면에선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 선거 때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야 공의,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가장 좋다는 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정한 것이었고, 그 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걸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방자치 선거 때 같이 하자라고 말했던 것은 지켰어야죠.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측 못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던 거죠.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콘크리트처럼 유지되는, 소위 말하는 뭐 우스갯소리로 80%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런 지지도를 보일 거라는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뭐 본인들의 잘못이겠죠. 여간에 본인들이 지자체 선거 때 개헌을 하자고 해놓고 지자체 선거 때 개헌을 하자고 하니까 왜 지자체 선거 때 개헌을 하려고 하느냐, 정략적인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본인이 너무 부끄럽지 않을지, 이건 전적으로는 야당의 잘못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에까지 양비론에 물을 타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민주당의 잘못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이상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제가 민주당 구성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청취자분들에게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타협하고 있다라고 욕을 먹고 있고,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원내 정치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라는 엄연한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내줄 것을 내주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그렇게 지지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정도로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했는데 이 이상 뭐를 설득하라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도 야당을 설득하지 않은 여당에 대한 양비론을 들고 나오는 이런 전문가 집단들,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 꼴 보기 싫고요. 그렇게 평론하면 안 됩니다. 전 이번 일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게 있다. 자기들이 해놓은 대선 공약도 지키지 않는 그런 집단이라는 점을 드러냈을 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안을 추진했던 청와대와 민주당은 저는 당연히 할 도리를 했다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년 만에 개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렸는데, 근데 사실 뭐 6월 13일에 국회의원 재보선 12군데 여기서 선거 결과가 나와서 그동안 간당간당했던 1당과 2당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 되더라도 이게 뭐 과반지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개헌선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이 보다 더 깽판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모든 국민들의 그 인식 아니겠어요? 이래서 2년 동안 어떻게 더 이 국회를 바라봐야 하는 건지, 국회 해산론에 더 힘이 실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게 분명히 권고 드립니다만, 지금
내년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겠지 생각해서 개헌을 미루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고요. 지금 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평화협정으로 넘어간 이 거대한 쓰나미, 이 강물에 이것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 거기에는 국회의원도 아무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글쎄요, 제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법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의 이러한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무슨 꼴을 당할지는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될 건 간에 이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수 세력은 정신 차려라가 아니라 보수 세력은 전부 다 전면 교체가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 것을 이해 못하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죠. 예, 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청와대에서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헌법에 있는 정신들을 행정부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구현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입법부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 권력과 함께 국민들의 인권을 높이고 헌법 정신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들을 세세하게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것에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입법부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비록 결정직 공무원의 한 사람이지만 정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 국회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것, 말 그대로 판가를 해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국회 해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2년밖에 총선이 남지 않았습니다. 2년이 굉장히 긴 기간 같지만 벌써 국회 절반이 흘러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러한 흐름을 잘 유지하면서 결국은 국회 권력을 교체하는 일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2년 후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현재 보수 야당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그런 낙관. 이 낙관이 사실 그들을 지금 막무가내의 정치를 하게 만드는 이유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이 돼서 더 이상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호도할 수 없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발을 붙일 수 있는 곳은 단 한 평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할 텐데. 하여간 야당 걱정해봤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부산일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일보? 네네. 부산일보에서 또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 2012년에 박근혜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던 상황에서 정수정학회하고 한번 부산일보가 세게 붙은 적이 있었어요. 정수정학회가 부산일보의 가장 큰 대주주였죠. 그래서 경영에서 손을 떼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싸움이 붙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최근에 다시 부산일보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방이어서 서울 쪽 관심은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 부산일보가 다시 논란이 된 이유는 부산일보의 사장 때문이에요. 네. 현 부산일보 사장이 안병길 씨라고 하는데, 이 안병길 씨의 부인인 박문자 씨가 지금 자유한국당 부산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천을 또 받았어요. 이 부산 해운대구 제1선거구인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시의원 후보로 나가게 된 거죠. 박문자 씨가 뭐 시의원에 출마하는 거야 뭐 자기 자유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남편이 부산일보 사장이라는 데 있는 거죠. 예. 부산일보는 이 지방신문 중에서는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 신문사고, 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산 여론에 큰 영향을 끼쳐왔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 네네. 부산일보가 어느 정도냐면은 부산에서는 조중동보다 점유율이 높은 신문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죠, 부산에서는. 근데 그런 신문사의 이제 사장 부인이 특정 정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를 한다? 이거는 좀 언론 윤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사실 이 박문자 후보는 지금까지 3차례나 출마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 2012년 재보선 때, 그리고 2015년 재보선 때 출마를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언론인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하물며 지금은 그 남편이 사장이 된 상황이죠, 언론사에. 사실 독자들 입장에서는 언론사 사장의 와이프가 뭐 자유한국당 시의원이면, 또 시의원 후보면 부산일보를 중립적이라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예. 뭐 자유한국당 신문이라고 생각을 할 테고. 그러면 그 피해는 이 사장 와이프의 선거 출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자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입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산일보 기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어요. 사장 부인의 출마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일보 노조가 성명을 냈는데 조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역 정가와 언론계에서 심판의 부인이 경기장에 직접 뛰어든 꼴이라고 희화를 한다. 사장 가족에겐 가문의 영광일진 모르지만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 배우자 출마로 본보의 선거 보도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오해받게 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제 식구 감싼다며 비난할 것이고, 한국당은 되레 역차별을 받는다고 볼멘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냈는데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박문자 씨가 후보를 사퇴를 하든지, 뭐 안병길 씨가 부산일보 사장을 사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병길 사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자 사내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뭐 그것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설득과 만류도 하고 극단적인 엄포도 놔봤지만 소용없었다. 교육자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그녀의 삶과 꿈을 차마 좌절시킬 수 없었다. 우리는 그 어떤 언론사보다 공정보도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 어떤 정당도 후보도 잘못이 있다면 사정없이 보도하시면 된다. 현실화되지 않은 걱정과 우려만으로 대외투쟁이나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그 부산일보 사장의 와이프가 자유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고 비판하는 노조를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대외투쟁을 하는 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대체 뭐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기 와이프가 출마하는 거는 뭐 본인 말고 누구한테 도움이나 됩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공직자가 된단 말이죠. 당선이 돼서. 그러면은 재산 증가 시에 남편의 재산도 같이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부인이 별개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기하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로서 항상 엄중한 검증과 감독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 사람과 나는 별개다. 그 사람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언론인이 뭐 이런 개념도 잘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한 명의 기자여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게 언론사의 사장이라면 더 큰 지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신문사가 사장이 발행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부산일보 기자들은 1인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노조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지난 23일에는 결의대회를 전국 언론 노조하고 함께 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자협회 보도에 따르면 이 지금 4층 편집국 앞에 부산일보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조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 지회 그리고 기자들의 연명 서명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막내 기수에서 세 기수까지 이렇게 기자 10명도 같이 이름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내들까지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좀 사장이 결단을 해가지고 시의원 후보로 사퇴를 하든 본인이 사장에서 나가든 더 이상 좀 부산일보 얼굴에 좀 똥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산일보 상황이었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TV조선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인이 들어오신 모양이죠? 네네. 출마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출마해? 출마해? 어디에? 선거에. 나? 응. 하고 싶어. 네, 하고 싶다고 전해달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TV조선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신 거긴 한데요. 최근 소식이 좀 업데이트돼서요. 네. 얼마 전에 이 TV조선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장면을 취재하러 오는 외신에 1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가량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뭐 지난 19일 이 첫 번째 보도로 비중 있게 보도를 했는데 TV조선은 이 보도에 뭐 단독을 달았고 보도 안에는 1만 달러는 사증을 발급하는 데 드는 돈일 뿐 전체적으로 보면 풍계리 취재에는 1인당 3만 달러, 그러니까 한 3,3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한 거다 이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보도를 한 사람은 엄성섭 기자였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오보로 드러났죠. 그렇죠. 이게 확인하기가 너무 쉬운 거여서 예. 뭐 KBS, SBS, JTBC, 한겨레, 경향 다 확인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그냥 북한으로 가는 외신 기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고 예. 아니면은 외신사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언론들이 이 북한에 가는 외신 기자들을 만나서 1만 달러를 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1만 달러는 뭐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TV조선이 생뚱맞은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했는데 예. 그런데 TV조선이 아직도 이 기사를 내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직도 홈페이지를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24일 기준으로요. 저희가 5월 24일에 녹음을 하니까. 조선미디어그룹은 뭐 현송월이 죽었다는 기사도 아직까지 걸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뭐 당연히 계속 걸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송월 처형 소식이 얼마 전까지 네이버에서 검색이 됐는데 어제 다시 들여다보니까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TV조선 홈페이지 가서 찾아냈습니다. 지우진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포털에선 뺐나 보죠? 글쎄 말이에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사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그 오히려 뭐 TV조선 메인 뉴스를 보니까 뭐 기사를 내리기는커녕 화요일에 그러니까 취재진이 북한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되기 이전까지 베이징에 우리 취재진이 왜 갔냐, 뭐 옳은 행동이었냐, 북한이 안 받겠다 했는데 왜 베이징까지 갔냐,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뭐 통미봉남 뭐 그런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이 TV조선이 뭐 이거를 계속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23일에 SBS가 TV조선에 직접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니 대체 이 1만 달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뭐 물어본 모양인데 예. TV조선이 하는 얘기가 그 외신을 보고 쓴 기사는 아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충분히 취재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참 한심한 일입니다. 외신을 보고 쓴 것은 아니다. 아니 어느 외신이 그걸 보도하겠어요?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신뢰할 만한 취재진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조선일보에게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북한 관련해서 무책임한 오보를 생산해낸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아니 그런데 신뢰할 만한 취재원? 자기들한테나 신뢰할 만한 취재원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뢰할 만한 취재원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종류고 또 어떤 역할을 했고 아니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무슨 신뢰할 만한 아니 자기들이 무슨 배명진이에요?
네. 어쨌든 좀 의아한 부분이 좀 많죠. 니들이 신뢰하면 신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미디어오늘도 엄성석 기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대상으로 충분히 취재해서 보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 TV조선의 보도를 쭉 보면은 어디서 듣고 쓴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TV조선 보도를 보면 1만 달러 얘기의 출처로 외신 기자들에 따르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외신 기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썼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게 만약에 외신 기자들의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북한에 직접 가는 외신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북한에 직접 가는 외신 기자들은 다른 매체, 뭐 SBS나 뭐 JTBC나 뭐 한겨레나 이런 데 취재에 뭐 우리는 1만 달러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TV조선한테 우린 받았어라고 해놓고 다른 매체인 우린 그런 거 몰라라고 했을 리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를 가지 않는 외신 기자이거나 아니면은 뭐 외신 기자가 아닌데 외신 기자들에 따르면이라고 했거나 네, 이렇게 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취재원을 공개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너무 황당한 오보여가지고 예. 출처가 좀 궁금해지긴 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취재원을 정말 못 가겠다 싶으면은 이게 오보로 드러난 이상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는 오보가 드러났을 때 기사를 지우는 것보다 그거를 남겨놓고 대신 그 기사에 뭐 이 기사는 오보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라도 좀 남겨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괜히 아무도 모르는 취재원 핑계대지 말고 최소한 직접 가는 기자들에 대한 확인은 안 했으니까 이런 부실 보도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MBC가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에 과거 청산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KBS도 과거 청산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KBS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KBS에서 발생한 불공정 보도 그리고 부당징계, 제작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맡을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거를 다음 달에 출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정필모 부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고 23일 열렸던 KBS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바에 따르면 이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진실소위, 미래소위, 그리고 성평등 소위 이렇게 세 개의 소위원회로 이뤄질 예정이고 진실소위에서는 뭐 그동안 KBS에서 일어났던 불공정 보도, 뭐 방송, 부당징계, 인사전행, 제작 자율성 침해 이런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미래소위에서는 KBS의 외주 제작과 비정규직 관행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을 한다고 하고요. 성평등 소위에서는 KBS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들을 조사하고 뭐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KBS 내부위원 그리고 언론계, 여성계, 법률계,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이 외부위원 등으로 한 10명 정도로 꾸려진다고 하고요. 또 실무단도 별도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30일에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이 위원회 설치 안건이 의결이 되고 이제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디 KBS도 과거를 잘 청산을 해서 새롭게 나아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새 출발도 빛이 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그냥 뭐 그때 일은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부끄러우니 언급하지 말자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등 이런 권력기관의 처절한 반성, 참회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그런 대국민 공헌 이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간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생각을 가진 자들이 절대 다수인 집단임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연합뉴스 그냥 뭐 대충 넘어갔어요. 뭐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경영진만 교체된 상황인데 이래서는 국민의 신망을 얻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자사회로부터도 지금 벌써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풍계리 취재진 그것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연합뉴스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들려드린 노래입니다만 윤민석 씨가 만들고 서동요 씨가 부른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이번 회담 취소를 보면서 미국이 생각 바꾸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제 남과 북이 더 가까워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남이지요. 남북은 같은 민족 아닙니까? 북에 대한 국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가능하고 가용한 그리고 폭넓고 다양한 남북 교류가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긴장 국면이 분단 세력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린 우리대로 진도 나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더 많이 나누고 우리끼리 더 많이 사랑하며 세상에서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가꿉시다. 윤민석 씨의 노래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한승님, 네, 김용민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이럴 바엔 미국 패싱하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인정님, 역시 페이스북에다가 평화를 가져오는 게 정말 힘들군요. 절체절명의 기회가 물거품이 된 것 같아 맥빠집니다. 네, 모든 국민의 마음이겠죠. 낙심하지 말고 길고 질기게 나갑시다.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김용민 브리핑 5월 25일 금요일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냅시다. 내일 아침 토요 스페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